갑니다. 여기는 장원급제학원이고요. 내일에 공무원들이 모여있는 학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공무원이 아니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내일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우리들 한국사 공부하는데, 한국사라는 과목은 전략 과목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영어 잘하면 사실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별로 없죠. 그죠? 영어가 이제 가장 공부량도 많이 차지하고 시간도 많이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과목은 뭐 일반적으로 국어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사는 좀 전략 과목이 되셔야 돼요. 아주 일부 학생을 빼면.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90점으로도 조금 90점 맞으면 잘하는 친구죠. 잘했죠. 근데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난이도가 쉽게 나오면 90점 갖고도 불안한 과목이 한국사예요. 그래서 목표를 95점, 100점 목표로 하셔야 돼요. 왠지 아시죠?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살 만큼 살았잖아. 100점을 목표로 하면 90점 나와요. 90점 목표로 하면 어때요? 80점 이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세라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한국사는 전략 과목이 돼야 된다. 많이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들어야 돼요.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업계에서 가장 잘못된 많은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독이죠. 뭐 몇 회독, 5회독, 10회독 그런 얘기 많이 하죠. 10회독 해야 된다. 근데 공부 좀 한 친구들은 1년, 2년 한 친구들은 10회독 다 했잖아. 문제는 뭐야?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회독수만 많이 하는 거예요. 회독수만 많이 했을 때 문제가 뭘까요?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한국사가 특히 더 그런데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출제자야. 그러니까 지가 아는 게 나오면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나오면 어때요? 이건 안 나올 거야. 그리고 어때요? 스킵해요. 근데 출제자들은 참 신기하죠. 시험장을 가보면 내가 아는 문제를 안 내요. 내가 잘 모르고 넘겼던 문제, 대충 보았던 문제, 이런 파트 문제를 잘 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 몇 문제만 나와서 4-5개만 나와서 우리가 틀려버리면, 자, 회독을 많이 했을 때 장점이 있긴 있어요. 75점, 80점까지 빨리 가요. 문제는 뭐냐? 75점 맞고 합격을 못한다는 거죠. 점점 어때요?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커트라인 올라간 여러 가지 이유는 점점 어때요? 참여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이 경쟁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첫 번째 원인. 하지만 진짜 원인은요, 예전부터도 공무원 경쟁률은 낮진 않았어요. 근데 갈수록 합격하기 힘들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질이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서 오래 강의를 하는데 보면 저랑 상담한 친구 중에 작년, 재작년부터 연대 나온 친구들이 상담을 해요. 구급을 해요. 미친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대, 고대 갈 정도면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제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레벨을 간 학생들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공부했어야 맞아요. 뭐 지금이야 이제 로스쿨 됐기 때문에 행정고시밖에 안 남았지만 그거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걔네들이 구급을 준비하러 오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고, 심지어 뭐야? 온라인에서 여러 번 논란이 됐죠. 서울대 졸업하고 구급 합격해가지고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잘한 일이냐, 아니냐, 뭐 개인의 선택 아니냐. 근데 서울대까지 나와가지고, 서울대라는 건 연대 고대랑 또 다르죠. 왜냐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상당 부분 학비가 어때요? 지원이 되는 그런 학교잖아요. 근데 구급 공무원 이거 하려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걸 지원해 주느냐, 뭐 이런 논란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어쨌거나 그 정도로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점점 어때요? 경쟁자들의 능력이 굉장히 고퀄리티의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목표점을 대충 8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물론 직렬에 따라서 그 정도로도 합격할 수 있는 직렬들이 있어요. 여러 번의 기회가 국가직도 있고 지방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는 점수, 그러니까 한국사 80점 맞고도 충분히 합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보면. 대신 그 친구는 뭘 잘할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거나 국어를 거의 100점 가까이 맞거나 혹은 선택 과목 2과목을 굉장히 잘하거나. 그래서 옆에 친구는 한국사 80점 맞고 합격했는데 나는 80점 맞고 떨어지는 경우 수도 없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전략을 잘 세우는 거. 첫 번째 중요한데,
지금은 그거 고민할 때 아니에요.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해야 돼? 80점을 넘어서 돼요. 90점, 95점, 100점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나오면 95점, 100점 맞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보면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어때요? 85점 이상 맞아주는 어쨌거나 정답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튼튼하게 해야 될까? 개념을 튼튼하게 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회독수만 높이는 사람들이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임정원이에요. 제가 임정원이에요. 예, 임정원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많은 공시생들은 정면을 임정원을 공부하는 거예요. 정면. 그러니까 정면샷을 주면 임정원과 오전에 국어 공부했잖아. 오훈과 어때요?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 그죠? 오는 키가 작고요. 저는 오훈보다 훨씬 키가 크고요. 얼굴은 오훈이 잘생겼다고 칩시다. 어쨌거나. 그래서 하여튼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면샷으로는 구별이 쉽게 돼요. 근데 정면샷만으로 구별을 하게 되면 변별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공부를 성실히 한 친구들은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격하느냐 아니냐, 소위 말하는 킬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정면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측면샷, 혹은 아주 드물게 뒤통수샷.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힌트가 많은 게 정면샷인 거야. 힌트가 조금 적은 게 측면샷이라면 힌트가 어때요? 한 단어라든가 아주 직접적인 힌트가 아니라 간접적인 힌트, 이게 뒤통수샷이야. 이 문제를 맞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때요? 내가 당락이 결정되는 거야. 근데 회독수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정면샷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빨리 하지 않으면 회독수를 많이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가 아는 걸 계속 강화하는 거 나쁜 건 아닌데,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는 그런 방법이 어때요? 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조금만 난이도 있게, 예를 들어 2018년 국가직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절대로 합격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쟁자들은 정면샷만 공부한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측면샷, 후면샷까지 다 공부한 친구들이 합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빨리 하는 것보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확한 개념을 공부하셔야 되고, 공부하실 때 개념을 대충 공부하지 말고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 이제 OT를 겸해서 할 건데, 첫 만남에서 여러분 여기 왜 앉아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학원이란 조직과 선생이란 존재를 어떻게 개념 규정할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박모, 아까 오셨던 그 대표님하고,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그분을? 대표님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 대표님하고 상담을 해서 우리 학원에 등록을 하신 거잖아. 마치 상담할 때는 대표님이 마치 합격증을 들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 학원에 등록만 하면 어때요? 막 자기가 막 합격증을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죠. 그래서 또 여러분은 설득이 돼서 등록을 한 거 아닌가?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거야. 편집해야 되겠네. 대표님 보시면 화내실 것 같은데. 농담일 것 같죠? 진담이에요. 그러니까 합격증을요, 대표님이 써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 학원은 아마 마감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수 정예가 앉아있을 리가 없잖아. 이것도 뻥이네. 그냥 소수이지 정예는 아니잖아. 앞으로 정예가 될 것이지, 그지? 소수 미래 정예. 공부라는 게 절대,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건요, 믿고 따르는 존재가 아니야. 선생도 마찬가지야. 믿고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이용해야 되는 거야. 이용해야 되는 거야. 공부의 주체, 인생의 주체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을 잘 이용해야 돼. 강의도 잘 이용해야 되는 거고, 자습실도 잘 이용해야 되는 거고, 강사를 잘 이용해야 되는 거야, 선생들을. 그래서 뭐 해야 돼? 질문도 하시고. 여러분 권리가 있는 거잖아. 수강료를 냈고, 이 학원의 모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고, 강사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끄는 거야. 그러니까 롯데월드 가서 자유이용권을 끊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많이 즐기고 와야지. 뭐 빅3만 탈 거면 뭐하러 자유이용권을 끊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용하셔야 된다. 이용을 많이 하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지. 내가 공부를 해야지 뭘 할 수 있어? 질문을 할 수 있어. 명심해야 돼. 자, 생각해봐요. 질문을 할 때 있잖아.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저 조선 잘 모르겠어요. 어쩌라고. 그거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 고백인 거야. 선생님, 전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떡하라고? 조선 역사 500년이야. 그걸 질문 시간이 어때요? 한 5분, 10분 만에 이걸 설명해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럼 어때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조선을 공부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관점에서 공부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선생님 조선을 10분, 20분 만에 알려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때요? 내가 책을 읽어서 우리가 한글은 깨우쳤으니까 책을 읽어서 깨우칠 수 있고 내가 외울 수 있는 부분은 어때요? 외우는 거야. 그런데 뭐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풀어봤잖아요. 수학을 풀 때 선생님 저 함수 모르겠어요. 그럼 그게 질문이 아닌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 함수 문제로 돼. 지가 풀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한 줄 풀고 두 줄 풀다 보면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어. 여기서 막혀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전 요렇게 풀었는데요. 요 부분을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 뭐 하는 거야?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또 요거 요렇게 적용해서 풀면 요렇게 다음 단계로 적용하면 된단다. 그렇게 질문을 하셔야지 가장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질문이 가능하고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학원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의존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의존하는 친구들이 뭐 안 좋아서 옆에 앉아서 계속 그냥 징징징거리니까 자기는 질문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질문이 아니야. 옆에 선생님 봐도 국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냥 선생님 좀 힘들어요. 징징징거리는 유치원 애들일 뿐이냐. 30살 넘은 유치원생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거고 공부의 주체가 자기가 아닌 거야.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치고 짧은 시간 학교 간 친구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인생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공부의 방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명심해야 돼. 인생의 주인은 나인 거고요. 공부의 주체는 나인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러려면 뭘 해야 돼?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뭐 해야 돼? 의문점이 생기는 거고요. 그 의문점을 하나씩 요즘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니까 구글 신한테 물어봐야 되고 녹색차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세요.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한 단어 문제라든가 그런 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걸 봐도 어때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질문을 하시면 제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건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의미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과 선생을 잘 이용해라. 의존하지 마라. 잘 이용해라. 절대 대표나 선생들이 여러분의 합격증을 그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합격증을 그리는 건 누가 그리는 거다? 내가 그리는 거야. 지금도 한 땀 한 땀 여러분이 합격증 그리는 거야. 이제 백지잖아. 그죠? 백지에 이제 점 하나씩 찍어서 내가 합격증을 그리는 거야. 명심해야 돼. 이거 명심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때요? 남 탓을 하게 됐어요. 그때 내가 역시 노량진 큰 학원 갔어야 되는데 첫 수업 들어보니까 한국사 제 영 아니던데 선생을 바꿨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이거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첫 시간이니까 잔소리 좀 할게요. 내가 볼 때 우리 학원 선생님들을 쭉 봤을 때 잔소리 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국어생 막 문법부터 시작했죠. 별로 잔소리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왜냐면 그 사람은 대단히 개인주의자예요. 그래서 학원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자기한테 간섭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간섭 받는 거 정말 싫어하고 자기도 딴 사람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적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전 되게 제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질척대고 이런 거 싫잖아. 막 형 이러고 막 이러고. 저보다 형이에요. 그 국어 선생님이. 놀랬어요? 예. 너 이따 옥상으로 따라오세요. 뒤통수 찍어주세요. 인증샷으로 남겨야지, 캡처해서. 다시. 그래서 잔소리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 하는데, 첫 번째, 자, 공부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 첫 번째, 우리 여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의자가 무슨 안락한 대기업 회장님 의자도 아니고 뒤로 확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안락하게 코 골면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요. 하루 종일 여기 앉아있는 건 생각보다 힘들어요. 누구는 몰라요? 부모님은 몰라요. 내가 여러분 부모님한테 딱 하루만 시간 내서 여기 와서 딱 2시간만 내 수업 듣고 가시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질 겁니다. 부모님은 광고에 쏟고 있죠. 누구는 6개월만 합격했다더라, 누구는 1년만 합격했다더라, 학원 계단 올라오니까 뭐 3개월만 합격한 것도 막 써놓고. 저런 걸 뭐라고요?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쏘시면 안 돼요. 절대 쏘시면 안 돼요. 3개월, 6개월 만에 합격한 친구들은요, 무슨 의미예요? 한글을 3개월 전에 깨우쳐서 합격했다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 학원에 온 지가 3개월 됐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 어느 학원에서 몇 년 공부했는지는 안 쓰잖아요. 학원 이름부터 사기인 회사도 있어요. 공모, 단기하고 뭐 이런 학원들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되냐고요? 안 됩니다. 이건 편집해야 되겠다. 사기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거기 나오는 학원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애들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과장 광고입니다. 실제로 1년만 합격한 친구들 있죠. 저도 1년만 합격한 친구, 1년 안 돼서 8개월, 10개월만 합격한 친구 있었어요. 제 수업 시간에도. 그 친구는 뭐냐? 일단 고등학교로 외고를 나왔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영어를 잘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공부에 단절이 없었던 거야. 형처럼 대학교 졸업하고 몇 년 동안 딴짓 하다가 회사 생활하다가 이게 머리가 완전 포맷되고 난 다음에 다시 공부 시작. 그게 아니란 얘기야. 공부에 단절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친구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공부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그 친구 합격한 다음에 저랑 이제 저 합격생들하고 자주 만나니까 그렇게 빨리 합격한 비결이 뭐냐? 첫 번째가 뭘까 하냐?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게 있었대. 꼭 1년 만에 합격해서 합격증을 프사에 올려서 여자친구에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뭐 이런. 그래서 합격했거든? 그래서 내가 저기 시내 모처에서 뭐 밥을 먹고 있는데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랑 온 거야. 그래서 만나서 인사했잖아. 물론 다른 여자친구.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뭐 대기업 준비했다든가 아니면 뭐 PD 준비를 했다든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다가 이제 공무원으로 업종 바꾼 지가 이제 6개월, 1년 만에 합격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명심해라. 이 바닥에 들어오는 이상 있잖아. 제 기준은 따로 있어요. 현장에서 오랫동안 강의해본 제 기준으로요. 잘 들어. 3년 안에 합격하잖아. 그럼 그 친구는 전 무조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줍니다. 3년 안에 합격하면요. 그 친구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한 친구입니다. 3년만 안에 9급 기준으로. 제가요.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했던 거 아시잖아요. 제 경력도 쭉 나오는데요. 선생님 조교하는 친구가요. 5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9급을요. 5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걔 친구도 똑같아요. 걔 친구의 친구도 똑같아요. 제가 노량진에서 본 가장 오래된 친구는요. 거의 10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9급을요. 그것도요. 지방직을 아주 보고 있으려나 아니겠지. 합격했는데 뭘 보겠어. 아주 그 왜 지원율 낮은 데 있잖아. 구석진데. 소위 말하는 오지.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 거야. 이제 너무 오래 공부하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이제 뭐 주변 사람들 부모님이라든가 보기도 너무 힘들고 여자친구는 벌써 합격해가지고 근무한 지 몇 년 됐는데 자기는 이러고 있고 동네 여자친구는 연상이고 막 이런데 너무 급한 거지. 그래서 정말 합격만 할 수 있는 데로 가서 거의 북한하고 이제 바로 코앞에 있는 거기서 합격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20대 청춘 전체를 노량진 다 보낸 거야. 그러니까 3년 안에만 합격하면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자꾸 뭐라 그러시면 저한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못 싸우지만 전 잘 싸울 수 있거든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3년 안에 합격하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강의하고 많은 친구들이 한 1년 정도 하다가요. 특히 나이가 든 친구들 1년 정도 하다가 뭐 하냐면 지치고 힘드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른 일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한 1, 2년 지나면 다시 노량진에 와요. 우리가 왜 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나이도 다들 있잖아요. 이 공부 시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막상 하다 보면 공부가 쉽지가 않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선생들은 그걸 잘 몰라요. 부모님들은 그걸 잘 몰라요. 왜? 안 해봤으니까. 저는 잘 알아요. 왜 잘 아는 줄 아세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석사, 박사들하고 앉아서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듣고 앉아있는데 와, 하루에 5시간 앉아서 수업하는데도 너무 힘든 거야. 물론 나이가 들어서 힘든 것도 있는데 정말 체력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집중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강의를 잘하고 재밌으면 어때요? 버텨요. 근데 정말 대학원 강의가 재밌을 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 선생님 캐릭터에 따라 재미없을 경우가 많은데 재미없는 수업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 저건 죄악이다. 선생님이 마이크 잡고 강의를 못하는 건 저건 범죄다. 그래서 저렇게 강의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어쨌거나 몸이 힘들어. 첫 번째 잘 들어야 돼. 몸이 힘들면 몸이 어떻게 할까요? 저항을 해요. 저항을. 공부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몸의 저항은 뭐 어떤 걸까요? 아파요. 몸이 아픈데 별의별 증상들이 다 나타나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증상만은 아닐 거예요. 그게 좀 더 플러스 해주긴 하지만 아파서 평소에 있던 지병들이 좀 더 악화되기도 하고요.
허리가 아프다든가 뭐 두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정도 살았으면 인생에 한두 가지 아픈 데는 몸이 생기거든요. 생각해보면 몸 기계를 20년, 30년 넘게 썼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중고품이 된 거야. 신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이 좀 더 심해집니다. 이런 것들 이겨내셔야 됩니다. 몸이라는 건요, 본능에 충실하지 않겠어요? 너 평소에, 너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아왔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니? 너 미쳤니? 너 죽고 싶니? 뭐 이러면서 난 못 따라가.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야. 그러면 멘탈과 몸이 있는데 누가 이겨야 돼? 멘탈이 이겨야 돼.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멘탈밖에 없는 거야. 난 오늘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 다이어트 똑같지 않나? 어때요? 다이어트 시작한 몸이 어때요? 왜 이래? 이러고 또 막 저항하면서 막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이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면 어때요? 다이어트는 끝나는 거예요.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다이어트 어려운 거, 공부 어려운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내 정신밖에 없는 겁니다. 난 이렇게 살기로 했어.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이기고 계속 이기면 몸은 어때요? 할 수 없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프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이겨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어떤 게 생길 것 같아요? 갑자기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갑자기 부모님께서 막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내가 효자가 된 게 아니고 효녀가 된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싫은 거야? 공부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어때요? 너무 힘드니까. 공부가 힘드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갑자기 주변을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착한 사람 만드는 컴플렉스가 생겨. 절대 그거 네가 착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세 번째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뒤에 오빠 옆에 남학생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구렛나루시 막 섹시해 보이고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을 때 나타나는 증상. 너무 힘드니까 뭐 하고 싶어? 회피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큰맘 먹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잡다한 이유만으로 어때요? 공부를 그만둘 수 없지.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지. 그래서 어때요? 사람은 인간이란 동물은 자기 합리화에 최적화된 동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리화할까? 인생이 한 번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는데 공부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공부 안 하는 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합격하시면요. 진짜 선남 선녀들 같은 부서 선배, 언니, 오빠 이분들이 엄청나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는 그런 상상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다는 거. 요령진에 보면 커플들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근데 서로 힘들어서 어때요? 의지가 되면 좋은데 내가 힘들어서 힘든 얘기하면 상대편은 어때요? 더 힘든 얘기를 하죠. 오래가기 힘들어요. 그거는 그 관계는 오래가기 힘들어요. 잠깐 그냥 현실을 도피하기 위함일 뿐 공부에 어마어마한 방해됩니다. 이게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소비할 때 어때요?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싸우고 감정을 소비할 때 뭘 쓰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 에너지를 쏟아 부어버리면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지. 사람인데 기계가 아닌데 절대 안 됩니다. 연애 한번 시작하면 좋아하는데 좋은데 뭐 한 달, 두 달 가죠. 유지하는데 한두 달 유지하다가 헤어질까 말까 싸우고 막 이럴 때 또 한두 달 또 가죠. 6개월 그냥 훅 지나갑니다. 그러면 연애 한 두세 번을 하면요. 한 3년 그냥 훅 지나가요. 그럼 뭔 공부가 되겠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요. 공부하기 싫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숫자가 많지 않아서 덜한데 또 어떤 증상도 나타나는 줄 아세요? 갑자기 자기가 정의로운 마블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많은 학원에 가면요. 다수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숫자가 적어도 상관없어. 그거 아시죠?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1. 어느 조직에나 또라이는 있다. 2. 한 또라이 가면 또 다른 또라이가 온다. 3. 우리 조직에 아무도 또라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시 내가 또라이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그래서 그런 또라이가 눈에 보이면 사람이란 게 어때요? 아우, 이제 나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우리 학원을 위해서, 우리 반을 위해서 저 새끼만 학원에 쫓아내는 게 내 유일한 임무가 되는 거지. 내 의무가 되는 것 같아. 내가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의 사자처럼.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갑자기 정의로워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공부가 하기 싫어진 거야. 공부를 1년 이상 해본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증상 중에서 한두 가지 이상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절대 그건 자기가 훌륭한 사람 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그 또라이가 어때? 학원을 관두거나 합격해서 나갔다 쳐요. 그럼 그때부터 공부가 잘 돼요? 아니거든요. 여기 있잖아. 한 또라이 가면 또 다른 또라이가 온다고. 이제 서열 2위가 이제 그 1위를 차지하고 이번에는 쟤를 잘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라는 건 길고 험난한 과정입니다. 공부가 힘든 건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정도까지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한다. 그러면 합격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최소 1년이고, 최소 단위가 1년이고요. 길게 3년 정도는 공부를 하루처럼 하셔야 돼요. 왜 합격자가 소수인 줄 아세요? 그렇게 1년 또는 3년을 하루처럼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합격자가 소수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일부가 합격하는 거야. 명심해야 돼요. 열심히 달려도 매일 그 자리 같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어때요? 그래서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후배들이라든가 친구들 중에서.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넌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라도 있는 거다. 네가 만약에 멈추었거나 쓰러져 있었으면 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뒤에 저 밑에 지하실에 있을 거다. 열심히 달리셔야 됩니다. 열심히 달린다고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열심히 안 달리면 어때요? 떨어진다는 건 100%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 인생이란 게 100% 보장된 게 뭐 있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100% 보장된 건 딱 하나 있죠. 우리가 죽을 거라는 거. 그거 말고는 보장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어때요? 우리 전지전능하지 않잖아.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이고, 그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해 나갔을 때, 힘든 위기가 올 텐데 꾸준히 해 나갔을 때 합격할 겁니다. 그걸 혼자서 하면 어때요? 혼자서,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혼자서도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냐? 꾸준히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들 군대 갔다 와서 아시겠지만, 우리 군대에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막 우통 벗고 왜 구보하잖아요. 그거 혼자 살아 그러면 하겠어요? 특히 겨울에 미친 거죠. 제정신이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한겨울에, 여학생은 잘 모르겠는데 한겨울에도요 6시 반이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어나가지고 우통 벗고 그 태양의 후예 받잖아. 그 막 엄청 좋아하잖아요. 여자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막 양치하면서 막 구보하는 거 보면서 막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러면서. 그건 막상 해봐요. 행복하게 해서. 보면 행복하지. 하는 사람이 정말 힘든데 왜 할 수 있냐? 수백 명이 함께 하거든요. 수백 명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참들은 맨 앞에 안 뛰잖아요. 그죠? 옆에, 앞에, 뒤에 딱 세우고 한가운데 쏙 들어가야 바람을 막아주고 이등병들 앞에서 막 찬바람 맞고 뛰는 거야. 근데 이등병도 혼자서는 못 한다니까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학원이라는 게 있고 선생들이 있고 옆에 동료들이 있는 건 우리가 힘든 걸 함께 나아가는데 훨씬 어때요? 효율적이고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하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숫자가 많건 적건 딱 타겟을 정해야 돼요.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애를 타겟을 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시간은 나도 공부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하루하루 공부하시는 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그게 합격증이 되는 거지, 선생들이나 대표님이 합격증을 그려주지 않을 겁니다. 인간이니까 힘들고 지칠 때는 대표님하고 상의도 하시고, 물론 저도 있으니까. 제 전화번호입니다. 이름은 임정원이에요. 한국사라고 저장하면 안 된다. 한국사라고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학원을 옮길 수도 있잖아. 근데 학원 옮긴 다음에 한국사라고 저장했고, 질문을 딴 학원 가서 나한테 질문해도 되는데 서로 좀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장하시고요. 요건 무슨 용도로 쓰는 거라고요? 질문 용도로 쓰는 거다. 명심해요. 오늘 아침도 있었는데 게임 보내면 바로 차단입니다. 인간들이 그 게임 보내면 뭐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요? 전 게임을 안 해서 그런 걸 전혀 모른단 말이죠. 게임을 제가 즐겨 하면 고맙다 이러고 할 텐데, 제가 거의 컴맹 수준이라 게임할 시간이 어딨어요. 책 볼 시간도 없는데, 강의하고 책 볼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질문거리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어떤 질문이라도 좋아요. 뭐 공부 질문도 괜찮고요. 어떤 뭐 인생 상담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뭐 많이는 뭐 5년, 10년 아닐까요? 좀 더 될까요? 어쨌거나 조금 더 살았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돼요. 남자친구가 속을 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대답해드리죠. 헤어지세요. 왜냐면 헤어질까 말까 고민할 때는요, 헤어져 보면 어때요? 그 관계가 훨씬 더 명확해져요. 딱 헤어져 보면 얘 없으면 내가 못 살겠구나. 그럼 가서 무릎 꿇어야지. 근데 헤어졌는데 뭐 별 데미지가 없어. 그럼 어때요? 그냥 내 운명이 아닌 거지. 근데 막
사람이 이렇게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헤어질까 말까 막 되게 감정 소비 많이 하고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그거 공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질문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지워지는군요. 칠판은 새 건데. 자, 한국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할 텐데 문제는 공부를 좀 쉬었잖아요. 시험 끝나고 몇 달 쉬었기 때문에 머리가 포맷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뭐 해야 되냐? 오늘 첫 시간이니까 기억을 되살려야 돼요. 한국사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한번 전체적인 포맷, 자, 그 다음에 역사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역사에 3요소가 있어요. 역사는 뭐뭐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모셔야 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책이 없어요. 그냥 절 보세요. 역사의 본질, 이런 게 설마 공무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본질을 알아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대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그리고 역사의 주체. 이 세 가지예요. 시간적 배경 뭐겠습니까? 시간 중에서, 시간적 배경, 시간 중에서 뭡니까? 당연히 뭐야? 과거죠, 과거. 과거의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역사라는 과목은요, 바닥에 가장 기본적으로 뭘 깔고 있어야 돼요? 시간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뭐가 나오겠어요? 시간의 순서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한국지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지리는 가장 바탕에 뭘 깔고 있어요? 지역을 깔고 있죠. 어느 지역이냐, 이 지역의 기후가 어떻고, 뭐 산맥이 많고 뭐 그런 것들을 가장 기본으로 깔고 있는 과목이 지리라는 과목이라면, 역사라는 과목은 뭐야? 시간을 가장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물론 시간은 과거의 시간인데, 그래서 뭘 가장 잘 물어요? 순서를 가장 잘 물어요. 자, 순서 묻는 방법은 첫 번째 뭐야?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이렇게 주고 순서대로 배열하라, 이런 문제 나오죠. 어디서 잘 나와요? 첫 번째 고조선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두 번째 특별히 잘 나오는 게 뭐야?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요 문제를 내기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럴까요? 나라가 하나가 아니잖아. 세 개잖아. 가야 연맹까지 있잖아. 그리고 부여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기 좋아? 이걸 섞어버리기 좋죠. 섞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고려시대 가면 이 문제 뭐로 잘 나오는 줄 아세요? 대외관계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냐면 고려 지배 세력의 흐름 정도를 모르진 않잖아, 우리가. 호족이라든가 문벌귀족이라든가 무신이라든가 권문세족이라든가 마지막에 신진사대부,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에 있든 우리 고려 위에 있든 무슨 민족? 유목민족 있잖아. 누가 있어요? 예, 여진이 있어요. 거란도 있잖아. 어딜 보면 알아. 신과 함께 투에 다 나와. 안 보셨어? 신과 함께 투에 봐봐. 거기 거란도 나오고 여진도 나오지. 해원맥도 나오고 그 뭐야 월직차사 걔도 나오고. 걔들이 다 거란족, 여진족이었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그게 고려시대인 거잖아. 그걸 보면서 신과 함께 투 보면서 뭘 떠올려야 돼? 고려 대외관계를 떠올렸어야 돼.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야. 그럼 거란은 몇 번 쳐들어왔지? 옆에 이제 남자친구하고 대화를 해보는 거지. 끝나고 극장에서 떠들면 그 민폐니까. 끝나고 거란은 몇 번 쳐들어왔다? 우리나라에 3번 쳐들어왔잖아. 1차, 2차, 3차 있잖아. 그죠? 1차는 누가 있죠? 예, 서희라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죠? 예. 강동 육주 있죠? 2차는요? 예. 2차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왔고요. 양규가 선전했다. 3차는요? 강감찬의 뭐야? 귀주대첩이죠. 그런 다음에 누구야? 여진이잖아요. 그죠? 예. 여진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윤관 오빠가 별무반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뭘 쌓았어요? 동북구성 쌓았죠. 하지만 돌려주고 말았고요. 여진이 금을 건국하고 우리에게 4대 관계를 요구했죠.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이자경을 비롯한 문벌귀족이었고, 개경파. 반대했던 사람 누구야? 묘총을 비롯한 서경파였던 거지. 그래서 묘총 뭐야? 금국정벌과 칭제건원 이런 거 주장하고 서경천도 했던 거지. 하지만 실패로 끝났죠. 이건 또 개경파 김부식의 반대로 실패로 끝났지.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김부식은 무슨 파야? 개경파잖아. 경주 김씨고 신라계승이고 북진이 아니고 뭐야? 현상유지. 이거 어때요?
하필 서경 평양으로 가자는 건 어디 계승이야? 고려 계승이지. 김부식은 뭐야? 경주 김씨라고. 무슨 게 어디 계승이야? 신라 계승이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고려가 고려 계승이냐 신라 계승이냐 이거 계승의식 차이 때문에 어때요? 심각한 갈등을 빚었지. 권력자 여러분 김부식이 어떻게 해야 돼?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해요? 국정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고려는 어딜 계승했다? 신라를 계승했어. 고려 계승 꺼져. 고구려 계승 꺼져라고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10년 만에 묘총 진압하고 딱 10년 만에 교과서 국정화를 완성하는 거지. 그게 뭘까? 삼국 사기지.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묻는 문제 굉장히 잘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몽골이 오죠. 그 다음 뭐야? 홍건적과 외국. 그러니까 대외관계 묻는 문제는 순서 묻는 문제로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명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주고 배경을 묻기도 하고 또는 뭐야 이제 결과, 영향을 묻기도 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야. 배경은 그 사건의 과거를 묻는 거고 영향은 뭐야? 그 사건 이후에 전개되는 걸 묻는 거예요. 혹은 또 잘 나오는 게 이거잖아. 가와 나를 준 다음에 요 사이에 들어갈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삼국시대 이런 문제 굉장히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대를 통틀어서도 이 결국은 뭐야? 가장 많은 문제가 뭐라고요? 순서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에 뭘 깔고 있다? 순서. 자, 다른 시대도 있지만 제가 고려 시대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해볼게요. 918년에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1392년에 나라가 망하죠. 그죠? 475년 동안에 왕이 34명 존재했던 나라가 고려라는 나라인데 요걸 이제 보통 전기 후기 나눌 때 딱 반띵하는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1170년부터 1270년까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무신 집권기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정변이고 무신 정변이고 요건 뭡니까? 개경환도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전기, 그래서 전기와 후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전기를 또다시 초기와 중기를 나누는 게 일반적으로 이게 1019년에 뭐야? 귀주대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초기라고 말하고 여기를 이제 중기라고 말하고 여기를 무신집권기. 물론 요거 두 개 앞에서 전기라고 하면 돼요. 무신집권기 그 다음 뭐야? 원나라 간섭기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고려 조선 넘어가는 과도기 말리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1351년에 무슨 왕이 즉위하면서 공민왕이 즉위하면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학자에 따라서 시기를 4개 또는 5개로 나눕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시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묘청의 잠버릇까지 열심히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몇 번이야? 묘청 몇 번이야? 묘청이 몇 번이야 이게 문제야. 2번이거든. 그럼 김부식은 몇 번이야? 당연히 2번이겠지. 이장윤도 몇 번이야? 2번이지. 그러니까 봐봐요. 초기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지 잘 봐요. 태조, 광종, 성종. 태광성이야. 하지만 중기는 어때요? 시험 문제가 왕도 존재하지요. 뭐 독종, 정종도 있고요. 문종, 숙종, 예종, 인종, 의종까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어때요?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걸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 빈도라는 게 있거든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합격하려면 문종, 숙종, 인종, 문종, 숙종, 예종, 인종, 의종 다 알아야 돼요. 그러나 처음에 공부할 때는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역사의 주인공이 왕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문벌귀족이라고. 그래서 문벌귀족 누구야? 이자겸, 묘청, 김부식 여기 시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사를 알아야지 문화사 쪽으로 가서 뭐가 나와? 삼국사기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어때요? 왕들이 있죠. 왕들이 여러 명 있긴 하지만 우리가 외우지 않잖아. 누구를 외워? 무신집권인가를 외운 거야. 이방, 정종부, 그죠? 경대승, 이민 이런 사람도 알면 좋지. 하지만 누구 처음부터 처음에 공부해야 될 건 누구야? 최충원과 최후를 공부하는 거야. 얘네들이 어때요? 최충원 같은 경우 왕을 4명을 막 바꾸잖아요. 중요합니다. 원나라 간섭기. 여기도 왕이 있죠. 충땡 왕이 있죠. 열, 선, 숙해, 목정. 그래서 6명의 왕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충렬한, 충산한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 왕들이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누구야? 지배 세력은 뭐야? 권문세족이지. 누구야? 원탑으로 중요한 사람 누구야? 기철이 오빠야. 그러니까 권문세족의 정치적 성향 뭐? 친원파. 경제적 기반 뭐? 대농장.
결국 이런 게 시험 나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얘네들이거든요. 막판에 누가 이제 새롭게 누가 이제 공민왕이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공민왕 한 일은 뻔하죠. 안으로 말하는 거야. 왕권 강화되고 검수에 억눌러야 되니까. 밖으로 말하는 거 반원 자주정책 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고, 혼자서 못하니까 새로운 세력 등용한 게 누구야? 이게 신사. 누구야? 신진사 되고. 그리고 개혁을 할 때 자기의 대리자를 내세우면 그게 빠박이 승려. 누구야? 신돈. 하지만 공민왕이 암살되면서 봤잖아요. 영화 보셨죠? 쌍화점 보셨잖아요. 그지? 조인성 암살되잖아. 쌍화점 안 봤어요? 그걸 왜 안 봤어? 오늘 집에 가서 당장 다운받아 보세요. 그 재밌는 영화인데 그걸 왜 안 봐? 조인성 오빠도 나오고 누구 나오지? 하여튼 송지효 언니도 나오고 주진모 오빠도 나오고. 영화 안 좋아하세요? 영화 좋아하는데 그런 건 별로. 장르 뭐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직 어리군요. 예, 축하드려요. 로맨틱 코미디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걸 믿고 살면 되게 좋은 거죠. 그죠? 몰라. 사람이 젊은지 나이가 들었는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이 영원하다고 믿으면 아직 젊은 거야. 아직 행복한 거야. 그냥 내 생각이야.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 개소리야. 다시. 그러면 이거 시대 구분하는 거 중요할까? 아니죠? 정말 중요하죠. 삼국시대는 어떻게 해요? 1, 2, 3, 4, 5, 6, 7 세기별로 나오는 거 아니야. 고려는 이렇게 잘라야 돼. 시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거란 몇 번에 쳐들어와요? 거란은 1번이에요. 여진, 금나라 갈등 몇 번이야? 2번이야. 몽골은 언제야? 3번이지. 몽골은 3번에 쳐들어온 거야. 4번은 몽골한테 항복을 한 시기니까 간섭받는 거고, 마지막 5번 시기쯤에 누가 많이 쳐들어와? 위에는 뭐야? 홍건적, 아래는 뭐야? 왜구. 이런 애들이 쳐들어오는 거거든. 자. 이거 이제 정치사와 대의관계, 요까지는 어때요? 기본. 기초에서 공부를 해놔야 돼. 기초반에서 요 정도를 공부를 해놔야지 그 다음 뭐 할 수 있냐면, 개념을 제대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요걸 바탕으로 해서 뭘 하는 거라고요?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는 좀 했어. 자, 그러면 빠르게 물어볼게요. 자, 의천이라고 들어봤죠? 의천. 의천 몇 번에 들어가? 의천 몇 번이야? 2번이야, 의천. 의천 2번이야. 자, 진울. 1번? 진울. 3번. 진울 3번이야. 자, 균여. 2번, 3번이니까 다음 4번 하니까 균여는 1번이야. 광종 때 활동한 사람이야. 보우. 보우는 막판에 공민왕이야. 공민왕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 보우예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 자, 다시 다른 걸 해볼까? 상감청자. 상감청자는 언제야? 2번부터 3번 사이에 번성하는 게 상감청자입니다. 12세기 중엽부터 13세기 중엽 사이에. 그러면 원나라 간섭기 4번부터는 뭐죠? 분청사기야, 분청사기. 4번부터 15세기까지는 분청사기라고. 16세기부터 뭐라고? 백자야. 그리고 조선 후기는 백자에다가 푸른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걸 뭐라고 해요? 청화백자라고 해요. 됐어요? 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몇 번일까? 1번. 광종 때 만들어져.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봐봐, 이제 문화사 쪽으로 가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이라서는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틀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왜 이 틀을 드리냐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는 뭘 공부하라도 이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 딴 거 해볼까? 경제사를 해볼까? 자, 초조대장. 대장경 문화사니까. 자, 시정전시과. 어디서 나와? 시정과 개정은 초기예요. 경정은 어디야? 문종 때니까 어때요? 중기야. 그러니까 중종 때, 문종 때니까 어때요? 중기니까 문벌기족 사회되죠. 그러니까 문벌기족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음전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음전은 어디서 나오겠어? 시정이야, 개정이야, 경정이야. 경정. 이때 공음전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정치사 바탕이 딱 돼 있어야지
하나 더. 역분전 어디서 나와? 역분전. 역분전은 1번이지. 1번 중에서 누구야? 태조야. 태조 왕건이가 공신들에게 어때요? 공로와 인품에 따라서 지급한 토지가 뭐야? 역분전이야. 말 그대로 뭐야?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준 토지. 이게 뭐야? 역분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틀 안에서 이 틀을 만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해요. 선생이 할 일은 뭐냐면 이 틀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길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거 외우는 퍼포먼스는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하셔가지고 이걸 흐름을 제가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완벽한 흐름을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은 그걸 뭐 해야 돼? 입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반복적으로 꺼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개념 공부는 뭐냐면 입력하는 공부예요. 근데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입력이 어딘가는 돼 있어요. 문제는 시험장 가서 이 출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오답이 엉뚱한 게 출력이 자꾸 된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얘기했잖아요. 너무 회독수에만 급급해서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비유를 들면 갑자기 예고 없이 집에 손님이 들이닥쳐요. 내 방을 5분 안에 정리해야 돼. 할 수 있죠. 모든 잡다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돼? 다 집어넣으면 되지. 장롱이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옷장에 다 집어넣으면 돼. 겉으로 보면 깨끗해 보여. 그게 여러분 공부하는 방식이야. 특히 한국사. 그리고 어떻게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뭐야? 이거 내가 필요한 걸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럽지. 이거 뒤지고 오만 서랍 다 뒤져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 왜?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막 집어넣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양말은 양말, 속옷. 티셔츠 이렇게 딱딱딱 잘 집어넣어야지. 개념을 잘 집어넣어야지. 어떻게 해? 잘 꺼낼 수 있는 거야. 왜? 우리 시험은 2박 3일 보는 게 아니거든. 100문제 100분에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뭔 줄 알아? 영어 보는데 30분 걸리거든.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보통 30분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머지 과목들은요. 공부를 하실 때 한국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개념을 집어넣어 놓으셔야 빨리 꺼낼 수 있고 정확하게 꺼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틀이 필요하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옷장에 파티션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속옷 칸, 양말 칸이 파티션이 돼 있어야지 잘 집어넣고 빨리 꺼낼 수 있지 않겠냐고요.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한다고. 자, 고를 예를 들면 정치사 쭉 공부하잖아. 그 다음 뭐해? 경제사 공부하잖아. 그 다음 뭐야? 사회사 공부하고 문화사 쭉 공부하는데 이렇게만 쭉 이렇게만 하잖아. 공부를 처음에 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 가로로 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세로로 해야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로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쭉쭉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두 번째 공부하는 거야. 자, 하나 더 해줄까? 그럼 세 번째. 합격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까지 해야 되는 줄 알아? 주제별로도 공부를 해야 돼. 예를 들면 농서면 농서, 의서면 의서. 이걸 주제별로 어때요? 전 시대를 쭉 한번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하면 어때요? 체해요. 아직 여러분은 공부 근육이 생기지 않았어. 공부 근육이 헬스장 가봤잖아. 잔 근육 풀지 않고 막 100kg짜리 벤치프레스 들면 어떻게 돼?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때요? 파열됩니다. 있잖아. 잘 생각해. 내가 어느 수준인지를 잘 봐야 돼. 자, 권투 배워본 적 있어요 혹시? 권투 선수? 예. 선수는 아니고. 권투 도장 가면 제일 먼저 글러브 끼워줘요. 줄넘기부터 시켜요. 줄넘기부터 시켜요. 정말 지겹게 줄넘기 시키죠. 왜 줄넘기 하는지 아세요? 살 빼려고 줄넘기 하는 게 아니야. 줄넘기를 통해서 어때요? 권투는 움직여야 되죠. 내 체중은 어때요? 급격하게 움직여야 돼요. 이게 발목이 어때요?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넘기를 통해 가지고 내 체중도 빼야 되지만 내 발목 근육, 전체적인 관절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권투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연락 줄넘기부터 해. 서예학원 다녀봤어요. 서예학원 다녀보면요. 처음부터 막 글씨 쓰라 그래? 절대 아니에요. 뭐 하는 줄 알아? 바둑판만 그래요. 하루 종일 바둑판만 그리고 있어요. 가로, 세로, 이동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거 너무 지겨워가지고 포기해서 서예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걸 제대로 한 친구들이요. 이게 결국 글씨라는 게 가로, 세로 아니에요. 이걸 고르게 정확하게 어디서 힘을 주고 어디서 힘을 빼고 고르게 쓰느냐 이거거든. 이거 기초가 잘 돼야지 어때요? 그 사람이 글씨를 잘 쓸 수 있어요. 당구장 가보셨어요? 여러분 당구를 그냥 친구들끼리 어깨너머로 배우셨겠지만 저는 당구를 국가대표 상비군한테 배웠어요. 당구를 잘 치느냐? 아니에요. 선생이 잘한다고 해서 똑같은 거 아니야? 선생이 한국사를 잘한다고 여러분이 잘하는 건 아니야.
선생님한테 배울 때 뭐만 배웠냐? 처음에 스트로크만 배웁니다. 2달 내내요. 공을 안 줘요. 엎드려가지고 자세 잡고 스트로크 이것만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것만 지겹게 하는 거야. 어깨 흔들리면 안 되고 딱 정확하게 딱 치는 거야. 그걸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150, 200까지는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250, 300이 넘어가면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나중에 합격하시면 제가 당구도 좀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합격하기 전에는 안 돼. 합격한 다음에 어쨌거나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독수 이거 너무 이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미신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는 것보다 뭐 하라고요? 정확하게 보라. 그런 정확하게 하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한국사 공부는 정확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언제냐를 제일 먼저 따지는 거야. 불상 양식 따지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언제 만든 거냐는 걸 따져야 된다는 거야. 원효의 사상 열러 공부해서 다 외우고 일심사상 다 외우면 뭐 할 건데 화암일승법계도 이거 의상과 다 외우면 뭐 할 건데 이 오빠들이 언제 활동한 오빠인지 모르면 문제를 못 맞춘다니까. 왜? 역사라는 과목이 뭘 바탕에 두고 있는 과목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시간이니까. 오씨 한참 설명하고 이제 다시 일로 왔어. 원래 강의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 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면 본질은 그거거든. 두 번째, 공간적 배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업계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석사 박사들하고 공부를 같이 해보면 알아요. 시간적 배경 가지고 하는 연구는요 이미 선배들이 다 했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박사학위를 따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선배들이 했던 거 똑같이 해서 박사학위를 못 받잖아.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새는 어디 주목하냐면 공간에 주목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박사들이 공간에 주목하는 연구를 많이 내면 그 박사라는 사람들이, 자, 우리 시험 문제를 누가 낼 것 같아요? 70대, 80대 노학자들이 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시험 문제를 내는 학자들이 40대 후반, 50대 이런 젊은 학자들. 여러분 보기 안 젊어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젊은 학자들이 내는 거라고. 그래서 뭐다? 직업 연구한 걸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문제 정도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 어떤 거였어? 의주 문제. 기출 문제 중에는 의주 문제. 이런 거 잘 묻고요. 또 아주 잘 묻는 문제가 있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잘 충주 문제. 생각해봐요. 충주 고구려비도 있죠. 시험 문제 내릴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 서원경 문제 생각해. 서원경. 충주는 중원경이잖아. 서원경은 청주잖아. 청주는 뭐 생각나야 돼? 직지 심체의절도 생각나야 되고. 또 뭐야? 서원경 부근의 4개 촌락을 조사한 자료 뭐야? 민정문서. 이런 것도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묻는 거고요. 또 하나 공간 문제를 아주 잘 묻는 문제 중에 하나는 국경선의 변화 문제.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가 신라가 서무통일할 때 국경선이죠. 태조왕건은 뭐야? 무슨 강까지? 청천강까지 북진정초 영토를 넓혔죠. 이걸 압록강까지 영토를 확장한 건 누구야? 서희의 단판 강동육주야. 서희가 단판으로 강동육주를 획득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강 동쪽 6개 지역을 차지했다는 얘기지. 그럼 이 강이 무슨 강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강동육주는 연락 외우는데 그 강이 무슨 강인지를 몰라. 두만강? 이러고 있으면 그 강이 무슨 강이라고? 압록강이라고 이 사람들아. 그래서 공부를 강동육주 10번 외우는 거 10회독이고요. 정확하게 공부한다는 건 그 강이 무슨 강인지를 알고 공부하는 게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라고. 이렇게 잘 가다가 우리가 원나라한테 빼앗기잖아. 쌍성총과 뭐 이거 빼앗기잖아요. 요걸 되찾아가지고 초산부터 길쭉까지 영토를 넓힌 게 누구야? 공민왕이야. 하지만 백두산 기준으로 사군과 육진 개척해서 오늘날에 우리 국경선을 확장한 건 누구야? 세종대왕 때지. 세종 사군 육진 이거 열라 공부하지. 자, 누굴 몰아냈다고? 여진이야, 여진. 이것도 거란 헷갈리면 또 틀리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니까. 공간적 배경.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반도만 하면 안 되지, 그지? 한반도만 하면 큰일 나. 야, 고구려는 어떻게 해? 발해는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활동 무대를 다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한반도와 만주 이런 지역들이 우리 조상들의 활동 무대였기 때문에 요 공간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잘 나올까? 역사의 주체는 누구야? 결국 누구야? 사람이잖아. 요새 이제 이병헌 형님 나오시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거의 끝나가나요? 끝났나? 어쨌거나 전 뭐 영화는 좋아하는데 드라마는 잘 못 봐요. 영화는 극장 가서 딱 2시간 만에 끝나니까 좋잖아. 드라마는 수험생들 최악은 그거야. 드라마야. 정말 힘들고 하면 영화는 봐도 돼. 난 그 생각이야. 영화는 딱 완결이 되잖아. 근데 드라마는 이게 안 돼. 한번 보고 밥 먹을 때 뭐 드라마 좀 봐도 되겠지. 문제는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도 돼요. 그거 보고 앉아있잖아. 그리고 드라마 뭐야?
딱 재밌을 무렵에 끝나잖아. 그 다음 또 봐야 되잖아. 특히 무슨 드라마가 제일 최악인지 역사 드라마. 마치 한국사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 개소리야. 그게 무슨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돼.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한국사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드라마를 본 거예요. 합리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드라마는 절대 여러분에게 악입니다. 음악은 들으셔도 돼요. 힘들 때 뭐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음악은 들으셔야 돼. 한 곡, 두 곡.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들으셔도 돼. 이동 중이라든가 막 집중 안 되고 할 때, 쉬는 시간 밥 먹을 때 음악은 들으셔도 돼요. 딱 끝나잖아. 끝나는 걸 해라. 근데 절대 질질 이어지는 거 있잖아. 도깨비 이런 거 보면 큰일 나는 거야. 역사의 주체는 사람이야. 나라가 망해갈 때, 망해갈 무렵에 대한제국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대응 방식은 어때요? 다른 거지. 이완용 것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놈도 있고, 그 이완익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죽었잖아요. 총 맞아 죽었나? 어쨌거나 그건 드라마죠. 실제로 이완용 총 맞아 죽어요? 아니에요. 1926년까지 잘 처먹고 잘 살다가 죽습니다. 이완용이 을사조약 한번 사인하고 돈을 얼마쯤 받았을까? 공짜로 해준 거 아니에요. 돈 받은 거야. 20억. 정리실조약 한번 사인하고 10억. 괜찮지? 이름 한 글자에 10억씩이야. 그래서 이완용이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현금왕 탑3 안에 들었어요. 원래 이완용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양자로 가고 뭐 그런 우여곡절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쓰레기도 있는 반면에 누구도 있어요. 안중근 같은 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물학습에 대해서 시험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자, 인물학습으로 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왕입니다. 왕. 왕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 보세요. 항상 역대 왕들이 업적 공부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왜 왕이 중요하지? 왕이니까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럼 원초적인 질문. 역사에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어떻게 결정할까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해요? 넌 중요해요?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넌 중요해요? 예, 훌륭하시. 내가 대한민국에서라고 했어. 봐. 출제자가 질문을 하면 출제자가 묻는 걸 대답해야 되는데 항상 지가 아는 걸 대답해요. 여기에 네 삶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야. 아니 넌 뭘 물어도 난 내가 아는 걸 대답할 거야. 지금까지 그러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을이라고. 갑이 아니야. 을이야. 출제자가 물어보는 걸 대답해야 된다고. 니네 집에서 넌 되게 중요하겠지.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막말로 네가 없어졌다고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생기나요? 신문에 날까요? 안 납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은요. 중요한 사람이 안 중요한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지. 왜 중요해? 대통령 할배고 넌 꽃다운 청춘인데 네가 더 중요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왜 대통령이 더 중요해? 역사에서 중요한 건요. 그 시대 또는 그 이후의 시대에 끼친 영향 때문에 중요하다 아니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소신 이건 어때요? 그냥 너에게만 중요한 거지. 네 주변의 친구라든가 남자친구라든가 가정에서만 중요한 거지만 대통령의 생각과 철학과 소신은 어때요? 이게 뭐가 돼? 국가 정책이 되는 거지. 국가 정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두 어때요?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왕이 제일 중요해서 우리는 왕의 엽조가 열라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요 왕들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왕 말고도 중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정약용 같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정약용이 고대 사회에 태어났다.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 고대 사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상이 뭐야? 불교잖아. 생각해봐. 그래서 누가 중요한 거야? 빠박이들이 중요한 거야. 누구야? 원효. 그죠? 그의 코디. 의상. 그죠? 예, 코디 맞지? 의상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웰빙주의자, 해초. 풀 뜯어먹은 분, 해초.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고려까지도 불교 국가니까 누구야? 아까 의천, 진울, 요새, 해심, 보우, 균여 이런 오빠들이 중요하지. 근데 조선시대 딱 가봐. 빠박이들 안 나오잖아 이제. 왜? 조선은 무슨 국가니까? 성리학 국가니까. 이제 누가 나오는 거야? 성리학자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누구야? 이황과 이이지. 근데 조선 후기 가봐. 기존 성리학 말고 무슨 학? 기존 성리학의 모순점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개혁적인 현실의 바탕을 둔 학문 뭐야? 실학이 나오는 거지. 최고의 실학자 누구야? 정약용, 박지원, 박재가, 홍대영, 유영원, 이익, 정약용. 실학자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우리 계속 전쟁하잖아요. 전쟁은 누가 전쟁 용이 중요하지. 뭐야? 장군. 아까 얘기했잖아. 강감찬. 키보드 워리어 최고 누구야? 서희. 키보드는 아니고 뭐야? 아이언피스라고 해야 되나? 강철 이빨이죠.
이런 분들이 시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역사에서. 뭐 임진왜란 이순신의 전쟁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중요한 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물학습으로 잘 나오는 게 이제 또 근현대사 쪽이죠. 근현대사 쪽에 이제 뭐야, 이승만, 김구, 안중근, 윤봉길 뭐 이런 분들 쭉, 여운형, 그렇죠. 현대사 가면 이제 여운형, 김규식 이런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사에서 또 누가 중요할까? 현대사는 왕이 없잖아요. 누가 중요해? 대통령. 그런 인물. 근데 우선 전근대사에서 누가 중요하다? 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학자, 승려와 학자, 왕, 승려, 학자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단독 출제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기출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다음 무슨 왕이 옆쪽으로 오른 것은 아닌 것은 굉장히 잘 묻잖아. 자, 예를 들어 신라 같으면 누구누구를 잘못으로 비교해서 버풍왕과 진흥왕이야. 왜? 시리가 겹치잖아요. 같은 6세기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헛갈리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문제를 내기가 좋지. 조선시대 같은 뭐야? 영조와 정조지. 헛갈리잖아. 그래서 우리 시험 보는 이유는 뭐야? 변별력 때문에 보는 거잖아. 누군 합격해야 되고 누군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 그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어때요? 헛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고 역사에 영향을 끼친 게 많고, 그리고 여러분이 헛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시험에 나옵니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는 거야. 다만 외울 때 그냥 외우기 힘드니까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흐름을 잡고.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공부하는 거야. 특히 이과생이라면 더 그래요. 제가 문과생, 이과생 가르쳐봤는데 이과생들은 뇌구조가 독특한 애들이 많아. 뭐 논리적이지 않으면 자꾸 뱉어내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면 외우지 않아. 우리 뇌라는 게 있잖아. 뇌도 나름 생각이 있으니까 뇌겠지. 어쨌거나 사람마다 뇌가 다른데 특히 논리적인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과생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정확하면 잘 외워. 근데 인과관계가 별로 없고 그냥 무조건 외워 그러면 자꾸 뱉어낸다고. 우리 뇌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면 저장을 빨리 하고 깊숙이 저장합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외우면 어때요? 날아가죠. 휘발성이 너무 강하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라틴어 같은 거 한번 들어봐. 좋은 문구 들었어. 그래서 어때요? 외웠어. 그 다음날 자고 나면 어때요? 아니, 내가 지금 설명해도 어때요? 이따 저녁 먹고 나면 까먹을걸?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역사 마찬가지죠.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논리적으로 저장해야 돼요. 흐름을 쫙 잡아서. 그래서 과거,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걸 합해서 어떤 뭐가 생기는 거야? 사건이 생기는 거야. 이거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의 인과관계 공부하는 거고, 이 사건이 어디에서 생겼냐라는 거 공부하는 거고, 결국 이 사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이걸 총체적으로, 이걸 함께 물어볼 수도 있겠지. 이게 역사라는 과목의 본질이다. 그래서 한 줄 요약. 역사는 무슨 싸움이다? 시간 싸움이다. 명심해야 돼. 명심해야 돼. 앞으로 어떤 책을 보든 어떤 공부를 하든 역사는 시간 싸움이니까 이 사람이 뭘 했고 사상이 뭐고 이런 걸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언제적 사람이냐, 언제 활동한 사람이냐 라는 걸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딴 거 공부해봐야 합격하기는 힘들어. 역사라는 학문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잔소리 이제 그만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